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일어난 일은 다사다난했던 우리 가족에게도 역대급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남편과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며 지역도 4번이나 옮기고 가족 내부에서 마음 편한 날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사건이 유독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러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남편하고 서울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서울인데 남편이 부산 사람이라 부산으로 내려갔거든요. 시댁도 부산이었고 저는 신혼 초반에는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친구들도 주변에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은행에 다녀서 일이 매우 바빴기 때문에 깨가 쏟아져야 할 신혼에 오히려 저는 외로웠어요. 물론 남편이 제게 잘해주긴 했지만 근본적인 공허함은 있었습니다. 하필 시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전형적인 옛날 사람이라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시댁은 형편이 어렵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만큼 관심도 매우 많았고 바라는 게 적지 않았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때 친정 엄마에게 전화로 남편보다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결혼하고 반년 정도 흐르자 남편과 저 사이에 첫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하고 나니까 그래도 덜 외로웠어요.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혼자 있는 기분은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반드시 성별이 아들이어야 한다고 낳기 전부터 부담을 주셨습니다. 정말 다행히 우리 첫째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낳고 육아하느라 바빠서 외로움은 덜 느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니 제게 더 연락도 많이 하고 직접 찾아오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사랑스러운 손자를 너무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그때 남편이 너무 바빠서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더 많이 안아줬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니 아이가 너무 예뻐서 둘째도 낳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래도 둘은 낳자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첫째를 낳고 3년 뒤에 둘째도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둘 이상 낳은 분들은 아실 텐데 같은 배에서 나와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우리 첫째와 둘째도 그랬어요. 저는 둘 다 아들인데 아들이어도 하나부터 열까지 성별을 제외하고는 같은 점이 없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항상 이 둘이 형제가 맞나 의문이었어요. 첫째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활발했는데 둘째는 순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도 늘 반장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 둘째는 너무 조용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발표도 시킨다고 하실 정도였죠. 물론 이런 성격에는 숨겨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은 어릴 때 많이 아팠거든요. 심장 쪽이 좋지 않아 대학병원에 입원도 했고 큰 수술만 3번을 했답니다. 지금은 아들이 다 커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고 작은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니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 시어머니가 제게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말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가 집에서 음식을 제대로 안 먹여서 그런 거 아니야, 응? 아니면 우리 손자가 왜 아파? 엄마 노릇을 잘해야 아이가 튼튼하지. 이러다 내 아들도 잡아먹겠다. 내가 무서워서 살 수가 있겠니, 응? 우리 아들하고 손자 죽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 그래도 우리 정연이 입원하고 집사람이 힘들어서 살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누구보다 가슴 아픈 것은 집사람이에요. 충분히 아내랑 엄마 역할 잘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것 봐, 순진하고 착한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이렇게 변해? 원래 엄마 말이라면 다 들었는데 며느리 1명 잘못 들였다가 가정이 파탄났네. 아이고야, 내 신세야.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아픈 이유가 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거기에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만약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제 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을 거예요. 둘째가 아픈 이유는 병원에서도 제 탓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달리 우리 둘째는 그래도 아픈 내색 없이 병원 생활을 매우 의젓하게 했어요. 워낙 순해서 큰 수술을 3번이나 하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옆에서 자꾸 우니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아이 앞에서는 다시는 울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말도 잘 들어서 나중에 다 완치하고 퇴원할 때 다들 절대 병원에 다시 오면 안 된다고 파티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남편이 은행을 다녀 평소 생활을 힘들지 않았지만 확실히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비가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저라도 나가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제가 둘째 곁에 붙어 있어야 하니까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비록 저를 많이 괴롭힌 시어머니였지만 시댁이 여유로운 편이라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제게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했어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속으로 나중에 며느리들이 들어온다면 저는 절대로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둘째의 병원 생활이 완전히 끝난 것은 바로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중학생 때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너무 기뻤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몸이 약하고 병의 후유증으로 심한 체육활동을 하지 못했거든요. 사춘기 때 그래서 학교에서 괴롭힘도 많이 당했습니다. 첫째는 오히려 제가 누구를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했다면 둘째는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해서 문제였어요. 당차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던 첫째와 달리 둘째는 안 그래도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아파서 괴롭힘까지 당하니까 더 말수가 적어졌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해주어도 아들은 끝내 제게 힘들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더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하고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첫째 아들은 똑똑하고 교우관계도 좋아 전교 회장까지 했는데 둘째만 저러니 속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둘째 아들에게 형처럼 행동하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사람마다 성격은 다르니까 그저 아들이 아프지만 않길 바랐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는 학군이 좋은 곳으로 갔더니 중학생 때보다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명문대에 입학한 첫째가 주말과 방학마다 둘째 공부를 봐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둘째까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공부 욕심이 많은 편은 아니라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딱히 강요하거나 그랬던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둘 다 대학을 잘 가서 기특했어요. 첫째는 사실 아무 걱정이 없었고 둘째가 늘 걱정이었는데 첫째랑 둘째가 학교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애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도 좋고 저도 아이들이 다 크니까 친정이 그립더라고요. 마침 남편 회사에서 서울 발령이 났길래 기회다 싶어서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첫째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제 속을 썩여본 적 없는 첫째라 그저 고마웠습니다. 제게 과분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첫째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는 남편과 저는 별로 듣지도 않고 무조건 알겠다고 했어요. 역시나 똑똑한 첫째가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던 며느리는 약사에다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라 약간 의견 다툼이 있기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해서 절대 며느리들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평생 순전적으로 살았던 저와 다른 며느리를 보니 약간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시댁이라고 다 어려워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시죠? 요즘 여자들은 똑똑하기도 하고 다들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공평한 게 대세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추석에는 시댁 먼저, 설에는 친정 먼저 가자고 결정했어요. 요즘 저렇게 하는 집이 많다고 하던데 직접적으로 며느리에게 저런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크게 내색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첫째 며느리는 제사나 김장은 전혀 참석하지 못한다고 먼저 말했어요. 우리 집이 제사는 1년에 2번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음식을 많이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냥 간소하게 준비하고 끝내요. 요리를 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며느리가 자기는 약국 일을 하니까 올 수가 없다는 말에 약간 속이 상하긴 했습니다. 김장도 저는 그냥 저녁에 와서 같이 수육이나 먹자고 했더니 불편하다고 대놓고 말하는 모습에 그때는 정이 크게 가지지 않았어요. 첫째 며느리는 집도 부유한 편이었고 외동딸이라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집 귀한 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저는 아직 옛날 사람이라 그런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였는데 둘째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사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는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까지도 몇 년이 걸려서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거든요. 혹시라도 결혼할 여자가 없으면 그냥 혼자 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남편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보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내심 속으로 둘째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것을 아니까 여자를 잘못 만나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첫째 며느리처럼 당당하고 매사에 자기 주관이 강한 여자를 만나면 둘째 성격상 집에선 눈치 보고 살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둘째 며느리는 굉장히 싹싹했습니다.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달랐어요. 우와, 어머님, 혹시 이거 다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갈비찜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세상에, 다 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솜씨가 좋으세요. 저 앞으로 자주 놀러와서 밥 먹고 가도 될까요? 정연 씨가 바쁘면 저 혼자 와서 먹을게요. 입맛에 맞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우리 둘째가 어릴 때부터 내 요리는 아파도 꼭 먹었거든. 그때 내 솜씨가 많이 늘었어. 혹시라도 반찬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렴. 알겠지? 둘째 며느리는 어찌나 싹싹하고 예쁜 말을 했던지 모릅니다. 인상도 순하고 착해 보였는데 둘째 아들과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둘째라 하나부터 10까지 옆에서 다 챙겨주더라고요. 사실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와 너무 달랐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첫째 며느리와 달리 둘째 며느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결혼할 때 돈도 못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전문대를 졸업하고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남편과 저는 내심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조건이 차이가 나니까 그냥 부모 마음에 조금 더 나은 여자가 있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둘째 며느리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조건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딸처럼 제게 친근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 딸이 좋다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부족한 돈은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고 그렇게 둘째까지 결혼을 다 성사시켰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더 비교되기 시작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결혼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본인이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힘들 게 싫어서 됐다고 했더니 굳이 본인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을 혼자 기억해서 최대한 따라해봤어요. 흉내 낸다고 했는데 부족한 거 보니까
어머님 댁에 가서 많이 배워야겠어요. 어머, 아가, 너무 맛있는데? 어디 가서 배운 거 아니니? 세상에, 우리 둘째 아들은 내가 집밥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훌륭한 밥을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오히려 너무 부럽다. 둘째 며느리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을 살짝 봤더니 청소도 매우 잘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는 바쁘다고 제 생일상은 당연히 차려주지 않았고 집에 갈 때도 보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걸 보고 뭐라 할 생각도 없었고 바쁜 게 맞으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를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흠촉했어요. 집에서 내조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밖에도 둘째 며느리는 어찌나 제게 싹싹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김장할 때도 제가 저녁에 와서 수육을 먹고 가라고 했더니 아침부터 와서 저랑 같이 김장하더라고요. 저도 남의 집 딸에게 김장을 시키기는 마냥 마음이 좋지 않아서 힘든 것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제가 힘들까봐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지루하지 않게 라디오처럼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동창회나 우리 친정에 가서도 둘째 며느리를 자랑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친한 친구는 아들이 결혼하더니 딸이 생겼다고 좋아 보인다고 했죠. 요즘 며느리 같지 않은 친구라고 제 친구들도 입이 닳도록 칭찬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제가 며느리에게 많이 도와주었어요. 첫째네 부부는 둘 다 고소득 직업이라 돈 걱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반면에 둘째네는 둘째 아들이 대기업에 다녀서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외벌이라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그걸 아니까 예쁜 며느리를 보고 저절로 지갑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둘째 며느리를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마음이 풍족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들끼리 너무 성향이 다르니까 부딪혔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남편이 환갑이라 기념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제주도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바쁜 첫째 아들 부부도 시간을 어렵게 내서 참석했어요. 그걸 저도 아니까 웬만하면 가서 즐거운 경험만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제주도에 도착한 첫째 날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다들 쉬자고 했는데 갑자기 둘째네 부부가 우리 방으로 오더니 남편 환갑 기념 케이크를 주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 너무 얼떨떨하면서도 좋았습니다. 남편도 감정 표현이 큰 편이 아니라 케이크를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케이크는 며느리가 따로 주문 제작한 케이크였는지 남편 이름이 떡하니 있는 꽃 케이크였어요. 저랑 남편은 옛날 사람이라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케이크를 보고 저는 감동해서 눈물까지 조금 났습니다. 이걸 서울에서 우리 몰래 제주도까지 들고 오느라 영화 찍는 줄 알았다고 웃는 며느리를 보고 어디 이런 복덩이가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첫째 부부가 소식을 못 들었다는 황당한 얼굴로 우리 방에 왔어요. 첫째 며느리는 당황한 모습으로 있더니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웃는데 첫째 며느리는 화가 난 모습이길래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냥 조금 당황스러워요.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동서, 분명히 내가 뭐 준비할까 물어봤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며 용돈이나 드리자길래 나는 봉투를 준비했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주문 제작 케이크를 들고 오면 어떡해? 네? 저도 봉투는 준비했어요. 그런데 형님하고 저랑 준비한 봉투 금액도 차이가 날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래도 생신이신데 케이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건데 혹시 형님이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다들 즐겼으면 좋겠어서.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울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잖아. 누가 보면 내가 동서를 일부러 괴롭힌 것처럼 보이잖아. 그냥 미리 말했으면 나도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민망해서 그랬어.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가 불만을 토로하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좋았던 파티 분위기는 축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저도 좋은 날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몇 분 전까지는 행복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울기까지 하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둘을 말렸어요. 케이크나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첫째 며느리가 믿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워낙 쉬는 날도 제대로 없이 바쁜 사람인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저 깜짝 파티를 준비한 둘째 며느리에게 고마웠던 거지 첫째 며느리에게 눈치를 주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에게는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둘째 며느리에게는 속이 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맙다고 하느라 바빴어요. 그렇게 무슨 정신으로 첫째 날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에 본격적으로 관광하는데 케이크 사건이 자꾸 떠올라서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 뒤로는 큰 갈등 없이 다들 서울로 왔는데 이때부터 며느리들은 서로 불편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 부부는 갑자기 제주도 여행 이후로 친정에 먼저 들린 다음에 우리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말로는 거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첫째 며느리의 친정도 서울이라 가까웠거든요. 누가 봐도 둘째 며느리 때문에 둘이 마주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날 때도 둘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사건 이후로 제 앞에서 둘이 대놓고 싸우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누가 봐도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까지 불편해지는 기분이라 웬만하면 며느리들이 만나지 않길 바라게 되더라고요. 다만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보다 제게 연락도 자주 하고 애교도 많으니까 저도 모르게 둘째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아무래도 더 많이 보고 얘기하는 사이라 더 잘해주게 되었어요. 또 며느리들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임신해서 출산도 한 달 차이로 하게 되었거든요. 친정이 부유한 첫째 며느리는 친정에서 태교 여행도 보내주고 출산 병원도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조리원도 비싼 곳으로 유명한 곳에 예약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반면 둘째 며느리는 친정이 워낙 어려워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죠.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조리원 비용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님이 만든 나물을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우와, 조리원 비용도 내주셨는데 이렇게 출산한 며느리를 위해 반찬까지 다 만들어 주시고 진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언제나 건강이 최고야. 알지? 아가, 혹시라도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아기 키우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힘들면 반드시 말하렴. 내가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도울게. 아이를 낳고 며느리들의 태도는 확연히 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게 몸이 안 좋다고 아이를 안 보여주는 첫째 며느리와 달리 둘째 며느리는 아이를 자주 데리고 왔거든요. 둘 다 손녀를 낳았는데 저는 아들만 있어서 손녀들을 보니 너무 예뻤습니다. 특히 더 자주 보는 둘째 손녀는 마음이 조금 더 갔어요. 첫째 손녀는 딱 명절과 생일이 있는 날에만 볼 수 있었거든요. 반면에 둘째 손녀는 거의 주말마다 보니까 제가 키운 것 같고 예뻤습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카페에서 일했는데 그때 제가 아이를 무료로 봐주면서 손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손녀들이 5살이 되었을 때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둘째 손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심장 쪽이 좋지 않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까지 했던 기억이 나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울면서 어떡하냐고 묻는 둘째 며느리를 달래느라 고생하기도 했어요. 오열하는 며느리를 보니 저는 예전에 제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매몰차게 말했던 시어머니와 달리
저는 무조건 며느리를 안심시켰어요. 며느리는 그때부터 손녀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엄마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는 저는 제가 나서서 손녀의 병원비를 대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며느리의 마음이 편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천만 다행이었던 것은 바로 손녀가 우리 아들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수술도 간단한 수술로 한 번이면 완치가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며느리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둘째 손녀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며느리는 그런 손녀가 안쓰러웠는지 잘해주고 싶다고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도 더 늘리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며느리의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며느리가 자꾸 첫째 손녀와 둘째 손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첫째 며느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나서서 먼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우리 아영이를 지수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요. 저번에 어머니 생신 때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더니 아영이가 집에서 자기도 영어 유치원에 가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남편 돈으로 보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속상해요. 어머 아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아영이도 영어 유치원에 보내렴. 원래 얘들은 남들을 보고 다 하고 싶어 하거든. 안 그래도 아픈 아이잖아. 내가 그 기분을 알아. 그러니까 아영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켜주자.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 아영이가 어머니 덕분에 호강하네요. 그러면 남편하고 상의해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도록 할게요. 우리 아영이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원래도 그랬지만 첫째 며느리와 비교되는 것이 속상해 보였습니다. 그 뒤로 또 어느 날은 둘째 며느리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얼굴로 말하길래 저는 둘째 아들이 사고를 친 줄 알았어요. 그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이었죠. 가면서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를 따로 만났더니 우리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며느리의 친정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본인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빚이 생겼다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 크게 울어서 보는 사람이 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사실 며느리에게 말을 듣고 저는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무려 3천만 원이었거든요. 300 정도면 제가 비상금 통장을 털어서 몰래 도와주었을 텐데 3천만 원이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금 통장에는 800이 전부였거든요. 또 얼마 전까지 둘째 손녀의 병원비를 다 내느라 은퇴한 남편과 제가 적금까지 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도와주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자 며느리는 괜찮다고 그냥 해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가서 고민하고 알려주겠다고 했죠. 집에 가서 남편에게도 털어놓았더니 남편도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3천이라는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아들에게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반드시 우리 아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결국 적금을 깨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둘째 며느리가 워낙 평소에 우리한테 잘했으니까 우리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금요일이고 은행 시간이 끝날 때라 월요일 아침에 바로 가서 적금을 깨고 며느리를 찾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손녀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당장 남편하고 가겠다고 했더니 이미 집에 와서 굳이 병원에 올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며느리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친정은 가난하고 심지어 빚까지 있고 우리 딸은 아파서 이렇게 제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저도 형님처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달랐을까요? 요즘 특히 형님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가, 너는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응? 마침 어제 남편이랑 내가 얘기했는데 친정엄마 돈을 우리가 갚아줄게. 이건 대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니? 어머, 어머니, 정말이요? 세상에, 아까까지는 살기도 싫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저는 어머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제가 친정복은 없어도 시댁복은 있나 봐요. 제가 돈을 주겠다고 하자 둘째 며느리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월요일이 되고 바로 며느리에게 송금하자 며느리는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손녀가 건강하고 며느리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이 뒤로도 며느리는 제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매번 둘째 아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친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며 거절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며느리에게 몰래 주었던 돈이 1억이 넘어가자 우리 부부도 힘들어서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연락이 원래 되게 반갑고 그랬다면 나중에는 핸드폰에 뜨는 며느리의 번호를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제게 연락하면 돈을 달라고 하거나 혹은 손녀가 아프다는 말이 전부였거든요. 손녀가 자주 응급실이나 병원에 간다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둘째 아들이 완치하고 집에 왔어도 병원에 자주 갔었거든요. 또 학교에 가서도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녀가 적어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며느리에게 그동안 돈을 줬는데 며느리의 돈 요구가 많아지니까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들이 해외로 2년 동안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이 출장을 다녀오면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며느리와 손녀도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며느리는 손녀와 둘이 한국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해외로 나가면 지금처럼 병원에 자주 가면 그때는 자기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또 맞는 말이라 그렇게 하라고 했죠. 둘째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둘째 며느리는 연락이 눈에 띄게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연락되어 받으면 돈을 달라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다만 둘째 손녀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첫째 손녀도 당연히 예뻤지만 둘째 손녀는 제가 어릴 때 많이 봐줬던 경험이 있어서 더 애정이 컸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픈 아이라서 마음이 더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첫째 손녀는 며느리의 친정이 워낙 잘나서 거기서도 예쁨을 많이 받았거든요. 반면 둘째 손녀는 며느리의 친정에 빚이 많고 매번 문제가 발생해서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손녀가 보고 싶어서 며느리에게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사실 저는 며느리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편이 절대 아니에요. 며느리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저도 성격상 먼저 다가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동안은 둘째 며느리가 제게 이런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연락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안부 연락이 뜸해져서 결국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연락해서 집에 간다고 하자 은근히 자꾸 핑계를 만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가, 잘 지내니? 아들이 미국에 가고 너랑 아영이가 잘 지내는지 걱정되어서 연락했어. 우리 아영이를 못 본 지도 꽤 오래되었더라고. 그래서 바쁜 너랑 아영이 대신에 내가 집에 가볼까 하는데 혹시 언제쯤 시간이 괜찮니? 아, 어머님, 제가 이번 주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다음 주에도 아영이 학교 친구들 엄마하고 모임이 있어요.
제가 보고 시간이 생기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도 어머님 너무 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바쁘다는 말에 방해하기 싫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계속 약속이 있다는 말에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동안 제가 해준 것이 하도 많으니 섭섭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며느리는 손녀가 응급실에 가면 매번 전화로 울면서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이라도 병원비에 보태라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손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미국에 간 아들과 연락하는데 아들이 며느리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병원비 때문에 저는 어제까지 연락했는데 아들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임기응변으로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연락됐을 때 아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손녀가 병원에 입원하느라 그걸 우리 아들이 알면 가슴 아파할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연락할 테니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 뒤로도 며느리는 돈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했지만 아이까지 아픈데 제가 뭐라 하면 심신이 괴로울까봐 일부러 넘겼어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간 둘째 아들이 제게 집에 있는 어떤 책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부탁하려고 하니 며느리가 아이를 돌보느라 시간이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며느리에게 연락했더니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집에 갈 테니 놀라지 말라고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마침 잘 됐다고 손녀가 집에 있으니 본인이 볼일을 보고 올 동안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오랜만에 사랑하는 손녀를 볼 생각에 백화점에 가서 손녀가 좋아하는 마카롱도 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새로 만들어서 갔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드니까 반찬도 만들어 먹지 못할 것 같아서 반찬도 8개를 만들었어요. 준비하면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며느리와 손녀가 잘 먹으면 그걸로 만족했거든요. 집에 갔더니 며느리는 제가 오자마자 바로 집 밖을 나갔습니다. 앉아서 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급한 일이 있다고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서운한 감정이 들었지만 손녀 앞이라 최대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녀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며 아들에게 줄 책도 챙겼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손녀와 대화하는데 손녀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바로 손녀의 건강 문제였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 손녀는 저번 주에도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걸로 아는데 그날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내심 다 나은 건가 싶어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아프면 안 되니까 노파심에 병원에 자주 가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녀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응? 할머니, 나 안 아파. 머리도 안 아프고 배도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 엄마가 자꾸 내가 짜증을 조금만 내도 아프냐 하면서 병원에 데려가서 슬퍼.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도 안 아픈 척을 하려고. 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파서 응급실도 가고 저번 주에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다고 하던데? 할머니가 우리 아영이 걱정돼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잖아. 우리 손녀 아프면 안 되니까. 나 응급실 간 적 없는데? 할머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야. 나 퇴원하고 응급실 간 적 없어. 그때 간호사 선생님들도 나한테 당분간 병원 안 와도 된다고 했어. 나 진짜 멀쩡해. 손녀가 자기는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분명히 매달 아프다면서 돈을 가져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물론 손녀가 아프지 않다는 것은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손녀에게 응급실에 간 적이 없냐고 물어도 손녀는 몇 번이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손녀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아이들은 원래 거짓말을 종종 하잖아요. 또 저는 그때는 며느리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설마 어린아이의 건강을, 그것도 자기 딸의 건강을 이유로 돈을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꺼림칙한 채로 손녀와 대화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거기서 제일 제가 듣고 소름이 끼쳤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손녀 앞에서 가만히 굳어버렸어요. 할머니가 마카롱 사주니까 너무 좋다. 엄마는 비싸다고 절대 안 사주거든. 그런데 할머니, 나는 친할머니가 왜 2명이나 돼? 같은 반 친구들은 할머니가 외할머니, 친할머니 2명이라는데 나는 친할머니만 2명이잖아. 아가, 이건 또 무슨 소리니? 친할머니가 왜 2명이야? 할머니가 바로 아영이의 친할머니잖아. 아빠의 엄마가 할머니야. 아영이 아빠 1명이지? 그래서 친할머니도 1명이야. 그런가? 근데 김씨 아저씨는, 아니야. 이건 엄마가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아니야, 할머니,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이거 말하면 아빠가 평생 외국에서 안 온다고 했어. 할머니, 못 들은 걸로 해줘. 손녀가 갑자기 본인의 입을 두 손으로 막았어요. 그러더니 그 뒤로 제겐 눈길도 주지 않고 혼자 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방으로 들어간 손녀를 아무리 불러도 모른 척하는 모습에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귀로 김아저씨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의 성은 정씨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김아저씨라는 말이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집에 와서 진정하고 생각하려 해도 이상했습니다. 이걸 일단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싶었는데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며칠을 생각해도 수상해서 결국 저는 혼자라도 뒷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 며느리가 또 연락 와서 손녀가 응급실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한 번도 며느리는 병원 영수증을 보여주거나 세세한 결제 내역을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그저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돈을 보내주기 바빴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아팠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병원비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검사하셨거든요. 그래서 돈을 1원도 더 받지 못했고 항상 시어머니에게 병원비에 관해 물을 때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기억에 일부러 며느리에게 그저 수고했다고 통상 나오는 응급실 비용의 배가 되는 금액을 보냈던 거였어요.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저도 당연히 적금도 깨고 첫째 아들이 준 용돈으로 충당하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몰래 마트에 일하러 가야 하나 싶었던 거죠. 며느리는 또 울면서 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제가 마침 근처니까 가서 대신 돈을 결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갑자기 집에 가는 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너무 수상해서 결국 저는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역을 보내줄래? 이번에 우리가 생활비가 조금 많이 들어서 오늘은 딱 그 금액을 보내줄게. 아가, 바로 보내줄 테니 얼마 나왔는지 바로 알려주렴. 어머니, 지금 설마 제가 이런 걸로 거짓말한다고 의심하는 것은 아니죠? 저 진짜 지금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요. 아이가 아픈 것도 마음이 힘든데 어머니까지 내역을 보내달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회사에 영수증 제출하나요? 됐어요. 그냥 제가 낼게요. 아가, 왜 흥분하고 그러니? 아니, 내가 안 주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줄 건데 그 금액에 맞춰서 주겠다는 거야. 아가, 끄는 거니?
며느리는 제가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 목소리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혼자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고 손녀의 이상한 말들이 더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남편도 저처럼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둘째 며느리가 평소에 우리에게 못했으면 모르겠지만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짜 잘했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주변에 너무 자랑해서 친한 지인들이 며느리 없으면 어떻게 살 거냐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심 끝에 첫째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은 조용히 우리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첫째는 직업이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아들은 우리에게 둘째 며느리의 수법이 전형적인 꽃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외도가 확실하다고 소리내어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준 돈이 억이 넘어가거든요. 그걸 얘기하자 왜 그 큰 돈을 줬냐고 하는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우니까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만약 며느리가 외도가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일 것 같았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저는 충분히 뒷조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본인을 믿으라고 해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 며칠이 저한테는 마치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지도 못하고 새벽에도 몇 번이나 깼는지 몰라요. 남편은 차분하게 기다리자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약 일주일이 지나자 첫째 아들이 우리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전화로 외도가 맞냐고 했더니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온몸이 덜덜 떨려서 약국에 가서 청심환을 사 먹을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첫째 아들이 도착했는데 아들도 충격인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 얼굴 보고 한숨을 몇 번 쉬더니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만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재수 씨는 단순히 외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지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도 아이가 있어요. 그것도 2살.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두 집 살림을 제외하고 내연남이 또 있어요. 얘 진짜 뭐하는 년이야? 아들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못 믿는 제게 사진과 영상을 몇 개 보여주었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어떤 2살짜리 아이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모르는 남자와 웃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되었어요. 눈을 뜨니 저는 병원에 있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당장 우리 소녀를 데려와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이미 소녀가 우리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쓰러진 사이 일어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미 증거는 다 확보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 말하기 전에 며느리가 또 다른 아내 역할을 하는 그 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점이 있었답니다. 바로 그 집에서도 며느리가 다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아세요? 바로 며느리는 친정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 엄마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돌봐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의 집에서 손녀와 자거나 반대로 손녀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그 집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직업까지 속였더라고요. 간호사라서 야간 근무가 많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 집 남편하고는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고 사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연남이었어요. 웃겼던 점은 내연남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도 그 미친 여자를 만났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둘째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도 상대 집에서도 소송이 걸렸어요. 제 돈을 가져간 것처럼 그 집에서도 돈을 참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변호사인 제 첫째 아들 덕분에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저는 둘째 아들과 손녀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어요. 다행히 둘째 아들은 덤덤하게 아내가 아이를 낳고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상처는 받지 않았다고 저를 오히려 위로했어요. 소녀는 당연히 한국에 온 둘째 아들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키우는 것은 힘드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녀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손녀가 충격을 받을까봐 일부러 손녀에게는 엄마가 그냥 앞으로 같이 안 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의외로 손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괜찮아. 엄마가 나 밤에 외할머니 집에 데려가면 너무 슬펐어. 외할머니는 항상 나보고 뭐라 했거든. 엄마도 나보고 맨날 아프다고 거짓말하라고 해서 속상했어. 아영이는 이제 안 아프단 말이야. 소녀는 알고 봤더니 아픈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멀쩡했고 제가 노파심에 큰 병원에 데려가서 건강검진을 시켰더니 결과도 멀쩡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면서도 이런 아이를 제게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돈을 뜯어간 둘째 며느리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순한 얼굴을 하고 이런 짓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충격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영양실조까지 걸렸어요. 도저히 사람을 믿을 수도 없었고 불안함에 매일 밤 잠드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이런 저를 첫째 며느리가 좋은 약이라고 약을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그냥 조금 서먹하더라도 첫째 며느리처럼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며느리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애초에 동서는 정이 안 갔다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여우짓을 얼마나 하던지 꼴도 보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 넘은 남성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재미있는 것도 없고 해서 계속 뭐 볼 거 없나 찾다가 사연 유튜브 보고 요즘 거의 중독처럼 보고 있네요. 생각해보니 제 사연도 한번 보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써봅니다. 다들 어릴 때 이야기부터 하시던데 저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집은 정말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었고요. 아버지는 공대 나와서 건설 쪽 전기 일 하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고요. 아버지가 좀 깐깐한 성격이라 어머니가 좀 고생을 하셨죠. 아버지는 깐깐하고 정확한 대신 돈도 잘 벌어오시고 한번 쓰시면 잘 쓰는 편이어서 또 자식으로서는 참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는 같이 사시기엔 좀 고되셨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형하고 둘이 자랐는데 아들만 둘이다 보니 아버지는 딸이 참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친구분들한테 따님들이 애교 부리거나 다정하게 대하는 걸 보고 오는 날이면 아버지가 저희를 보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셨어요. 에휴, 아들놈들 길러봐야 사고만 치지. 뭐가 좋은 게 있냐? 아버지, 저희는 사고는 안 치는데. 그래, 내 동생도 원래 얌전했다. 술 처마시고서 음주운전하기 전까진 말이야. 저희는 그 말이 나오면 얼른 입을 꿀먹은 벙어리처럼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제일 화내고 원통해 하시는 게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이야기였으니까요. 작은아버지는 원래 명문대를 나와 잘 나가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앞날이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때부터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가족들이 걱정을 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주량 센 게 자랑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도 뭔가 남자답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직장 들어가서 상사들이나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다니다 보니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드시게 되었고 나중에는 직장 업무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셨고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피해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하는 외제차와 사고가 나는 바람에 폐가 망신해버린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앞날이 창창하던 동생이 스스로 그런 구렁텅이로 빠진 걸 보고 사셔서 저희한테도 술은 절대 많이 마시지 말고 만약 술 마시고 운전할 일이 생기면 철저하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워낙 깐깐한 분이셨기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저희 형제가 둘 다 술을 전혀 입에도 못 댔습니다. 형도 저도 덩치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지만 아버지의 카리스마에는 전혀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둘 다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입학식 후에야 아버지에게 술 한 잔 받으면서 음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중고등학교 때 저나 형이나 둘 다 공부를 상당히 잘해서 서울 안에 있는 명문대에 다녔습니다. 사실 아버지 당신께서 애초에 명문대 공과대학 출신이라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걸 그리 특별하게 여기진 않으셨어요. 시험 성적도 크게 신경을 안 쓰셨고 잘 받아오면 그래 잘했구나. 잘 안 나왔을 때는 다음엔 더 신경 써라 정도가 다였죠. 행실은 바르게 해야 했지만 공부는 저희 스스로 하는 시기였어요. 어머니는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셔서 저희 형제를 항상 잘 다독여 주셨어요. 어쩌다 친구하고 싸우거나 잘못된 말을 해서 아버지에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나고 나면 어머니가 작은 방으로 데려가 다독이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곤 했죠. 그때 어머니가 주시던 따뜻한 꿀물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항상 단 걸 먹으면 좀 기운이 난다며 꿀을 듬뿍 따뜻한 물에 타서 주시곤 하셨어요. 저와 2살 차이인 형은 법대에 갔고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과대학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건설과 전기 쪽으로 인맥이 많으셔서 저 역시 그 뒤를 따라가면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아버지 역시 당신 분야를 아들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니 내색은 안 했지만 기쁜 기색이었고요. 이 분야가 힘들긴 해도 앞으로는 나름 전망이 있다. 어차피 인간이 존재하는 한 건축물은 계속 발전하고 그 안에 전기 설계는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렴. 대학 가서도 나쁜 거 배우지 말고 행실 단정히 해라.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신 분이라 저희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 여자친구 한 번 사귀어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학생은 학생답게 생활해야 한다고 믿는 분이기 때문이었는데요. 형도 대학에 들어가서야 간신히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공대에는 여하군은 별로 없긴 했어요. 명문대 공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미팅이나 소개팅 제의가 오기도 했는데 체크무늬 셔츠만 입는 패션 테러리스트, 공대 남학생들이 잔뜩 미팅에 나오는 걸 좋아하는 여학생들은 많이 없었죠. 공부를 잘하는 이과생이라면 차라리 의대생을 선호했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 학교 세련된 경영대생이나 아는 거 많은 인문대생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집신도 짝이 있다고 저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뭣도 모른 채 공대 수학 수업을 청강하러 들어온 경제학과 학생이었는데요. 공대 수학이 어떤 과목인가 궁금하다고 용감하게 청강하던 학생은 아무래도 수업을 못 따라가서 가까이 앉아있던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그리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이래저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공대 수학은 전혀 모르는데 고딩 때 수학을 잘하던 터라 할 수 있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당연해요. 경제학과라고 해도 일단은 문과니까 이과 공대 수학하고는 차이가 있죠. 사실 경제학과 수학하고 공대 수학은 다른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해야 할 것도 많았고 사전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강이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텐데 그 학우는 정말 열성적으로 공부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좋아 열심히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얼마 뒤에 놀랍게도 그 여학우는 상당히 수업 과정을 잘 따라오게 되었고 기쁘다면서 저한테 점심밥을 사주기도 했죠.
뭐 비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자고 하길래 전 필요 없다고 그냥 학생회관에서 한 끼 사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그쪽이나 저나 학생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비싼 식당에 가겠습니까? 저는 덩치가 큰 터라 항상 좀 등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게 버릇이 되어 있거든요. 학생회관에 그 여하구와 나란히 앉아 등을 구부리고 백반을 먹고 있자니 여하구가 눈을 부라리더니 제 등을 퍽 치더라고요. 왜? 같은 나이라서 저희는 그때쯤 말을 놓고 있었죠. 등 좀 펴고 먹어, 이 둔팅아. 나 이게 버릇이라서. 곰탱이. 내가 왜 이 수업 청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저는 마저 백반을 싹 먹어치우고서 그 친구가 커피까지 사겠다고 해서 자판기 앞으로 갔습니다. 자판기 커피가 사실 제 입맛에는 제일 잘 맞았거든요. 커피까지 탈탈 털어 마시는데 그 친구가 정말 한심하게 저를 보는 눈길이 느껴졌어요. 왜? 너 진짜 모르는구나? 뭘? 내가 왜 수업 계속 청강하는지, 그리고 왜 오늘 밥 사주면서 좋은 레스토랑 가자고 했는지. 수학 좋아하잖아, 너. 나 진짜. 곰탱이 좋아하는 게 이렇게 속 터지는 일이었네. 저는 방금 이상한 말을 들은 것 같아서 눈만 꿈뻑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학생회관 자판기 앞,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아주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내가 너 좋아한다고, 이 곰탱이 새끼야. 자꾸 그 멍청한 엇소리만 계속 할 거야? 학관 주변에 선 사람들이 전부 저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놀랐다가 점차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흥미로운 눈들로 바뀌고 갑자기 응원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도 느껴졌죠. 전 멍청하게 있다가 말을 더듬었어요. 너가 나 좋아한다고? 그래. 왜? 그 친구는 진짜 말문이 막힌다는 듯한 얼굴로 절 보더니 그대로 뒤돌아서 확 가버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오고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그 친구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히 쫓아갔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 친구는 정말 저를 좋아해서 계속 그 수업을 청강하고 있던 거였어요. 처음 청강하러 온 것도 서점에서 절 마주쳤는데 비 오는 날 제가 떨어뜨린 책을 주워줬을 때 반해서였다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고 항상 여자친구가 주도적인 관계였습니다. 여자친구는 행동력, 추진력 있는 타입인데다가 화끈한 성격이라서 항상 제가 끌려다니는 편이었죠.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여자친구도 모범적인 사람이라서 문제가 될 만한 걸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여자친구는 저를 졸라서 저희 집 앞까지 가서 아버지를 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인사하는 여자친구를 보고서 밝은 얼굴로 인사하신 뒤 만족스러워 하셨죠. 아가씨가 아주 인사성도 밝고 예의도 바르다면서요. 여자친구는 빈손으로 가지도 않았고 작은 홍삼 세트를 하나 사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 시절 내내 사귀고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둘 모두 졸업하고서 취업은 상당히 빠르게 잘한 편이었고요. 저는 아버지 분야인 건설 중 전기 설계와 기술 쪽으로 들어갔고 여자친구는 대기업 사무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귀다가 저희 나이가 20 후반쯤 되었을 때 이제 결혼을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정석적으로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서 프로포즈했고 여자친구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 곰탱이가 또 언제나 되어야 청혼할까 걱정했어 라고 말하면서 승낙을 해주었죠. 저는 둔했지만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고 승낙받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떨리고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는 빠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사실 저희 커플의 얼굴만 아시는 정도였기 때문에 서로 인사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여자친구와 둘이 갔을 때 아버지는 무척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몇 년 전에도 봤지? 네, 아버님. 그때 제가 인사드리러 왔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싹싹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자친구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저에게서 들으셨고, 게다가 좋은 기억도 있었기에 전반적으로 아주 이 결혼을 기꺼워하셨어요. 나는 내 아들이 모범적이길 바라는 만큼 내 아들이 꾸릴 가정도 모범적이길 바란단다. 너도 참 좋은 아이 같으니 난 걱정이 없구나.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셨고 저는 안도했고 여자친구는 기뻐했습니다. 저한테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깐깐한지를 잘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서글서글하고 성격 좋은 여자친구가 마냥 예쁜 듯 계속해서 뭐라도 먹으라고 과일이나 차, 간식거리를 주셨어요. 여자친구는 기쁘게 그걸 먹으면서 행복하게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제 예비 장인어른, 예비 장모님을 뵈러 갈 날이 되었죠. 저는 일전에 한번 예비 장모님께 인사는 드린 적이 있었기에 조금 편한 마음으로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차 안에서 여자친구가 조금 불안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 말이야. 왜? 아버지가 주사가 좀 있으셔. 술도 좀 많이 드시고.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이 한둘이어야죠. 그간 직장 상사나 대학 은사님 등 술 많이 드시고 주사 있는 분들 여러 뵈었기 때문에 그리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는 한숨을 푹 쉬고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가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껄껄 웃으면서 저를 좋게 보시는 것 같았고 예비 장모님은 조금 새침한 인상이었지만 제가 듬직하고 아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 눈치를 잘 못 채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밝은 여자친구의 표정을 보니 잘 되고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예비 장인어른은 술을 가져오라고 해서 한 병을 따셨습니다. 자, 마시게. 난 주량 무척 중요하게 봐. 알겠지? 잘 마셔서 날 이겨야 해. 장인어른은 저한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어른들이 저런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주량이 대체 왜 중요한지, 왜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인지 정말 알 도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른 말씀이었기에 말대꾸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 마셨습니다. 사실 제가 덩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량이 적진 않았어요. 적어도 연세 많으신 예비 장인어른보다 못 마실 리는 없었죠. 술이 한 병, 두 병 늘어가면서 여자친구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술이 거나하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평생 이렇게 마셔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때쯤 이미 장인어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술잔을 놓지 않고 한 잔 더를 외쳤습니다. 저는 주시는 술을 거절할 정신도 없어서 그냥 넙죽넙죽 다 받아 마셨고 점점 더 취해갔죠. 일생에 그만큼 취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장인어른보다는 좀 나았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불안해져서 저를 끌어당기면서 예비 장인어른한테 싫은 소리를 했죠. 그만 마셔요, 아빠. 사람을 이렇게까지 떡을 만드는 게 어딨어. 너 그런 소리를 아빠한테? 자기야, 빨리 가자. 집에 가서 얼른 자. 내일 일요일이라 다행이네. 나 대리운전 좀 불러줘.
대리 좀. 혀가 꼬여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생전 처음 겪는 취기에 발걸음이 꼬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벽에 기대어 앉아있다가 대리운전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임마! 아빠! 왜 소리 질러? 여자친구가 기겁해서 귀를 막았지만 장인어른은 커진 목청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씀이 가관이더군요. 이 사내 새끼가 말이야, 남자답게 그 운전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취했는데. 여자친구가 빽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 이리 와봐, 이 새끼. 너 사내 놈이 말이야. 그 술 좀 취했다고 운전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 저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 장인어른은 제게 와서 어깨를 펑펑 치면서 말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술 냄새가 펄펄 나더군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요. 아시겠지만 저는 아버지께 교육을 받아서 음주운전이라는 건 인생의 금기였습니다. 마치 강도질이라도 하라고 사주하는 말을 들은 듯한 기분에 저는 취한 채로도 뜨악한 얼굴로 장인어른을 보았죠. 취해서 돌아버린 눈에 장인어른의 붉은 눈이 마치 악당처럼 보였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절대. 이 새끼가, 야, 너 전화 이리 내놔. 운전 직접 해. 예비 장인어른은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취기에 완전히 먹힌 채로 비틀대며 그 꼴을 보고 있었죠. 장모님과 여자친구가 장인어른을 말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원래 멀쩡한 정신인 사람이 말리기가 힘들죠. 그때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군요. 음주운전을 하라고요? 임마, 그 정도는 사내가 해야지. 음주운전이라뇨? 그걸 저한테. 술 좀 마셨다고 운전을 못해? 평소 아버지가 가르치시던 철칙과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작은아버지 사연이 겹쳐지면서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더군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 이런 못난 놈이. 이렇게 못나가지고. 너 대리 못 불러 오늘. 술은 잔뜩 꼭지까지 취해서 이성적인 판단은 안 되고 이런 강요까지 받으니 저는 속에서 열불이 치밀었습니다. 장인어른 때문에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술에 취한 채로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죠. 그저 저와 저 음주운전을 사주하는 남자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예? 절대로 당신 같은 장인은 안 모셔.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파우야. 저는 비틀거리면서 말했고 장인어른은 그 순간 마치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여보게. 나 속 메스고. 나 갈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방문을 열었지만 그 다음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그냥 몸을 돌리다가 그대로 주저앉아서 자기 시작했다더군요. 다음날 눈을 떠보니 낯선 집에 천장이 보였고 그게 여자친구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저는 뻣뻣해졌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기억은 다 나더라고요. 저는 음주운전을 안 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장인어른한테 파혼하겠다고 기세 좋게 소리를 질렀던 게 기억이 나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니,
장인어른은 괜찮지만 곁에 있던 여자친구는 무슨 죄인가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장인어른이 얼굴을 보이고 계시더군요. 일어났는가? 예. 저는 일단 일어나 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잘못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어른에게 예의는 지켜야 했으니까요. 장인어른은 꿀물을 타고 들어와서 내밀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타주시던 꿀물 생각도 날 만큼 아주 진하게 타주셨더군요. 전 사양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그걸 받아서 마셨고 장인어른은 제가 다 마시자 창백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네. 어제 일은. 아주 솔직한 사과에 저는 뭐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해져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을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장인어른은 급히 말을 덧붙이시더군요. 그게 내가 좀 주사가 심해. 술을 덜 마시기로 했었는데 그만 자네가 참 잘 마시는 덕분에 흥이 나서 과했지 뭔가. 과하셔서 음주운전을 권하셨군요. 그게 장인어른은 헛기침을 하면서 민망한 듯 눈을 돌리셨습니다. 다행히도 맨정신에도 음주운전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안심이 되었죠. 장인어른은 한참 말씀을 안 하시다가 굳게 결심한 듯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딸하고 자네 결혼한다면 꼭 술을 끊겠네. 제가 믿을 수 있는 약속인가요? 당연하지.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꼭 술 끊겠네. 그러니까 제발 파혼한다는 말만은 하지 말아주게. 장인어른은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저렇게까지 사과를 하시는데 게다가 제가 잘한 것도 없었으니 저는 머쓱해졌죠. 어른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도 잘못이었고 앞뒤 없이 파혼 이야기 꺼낸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기세 좋게 외쳤지만 사실 그렇지만도 아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술에 취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저도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파혼이니 뭐니 한마디도 못했을 겁니다. 저도 술김에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한 소리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인어른. 그래. 장인어른이라는 호칭에 장인은 아주 안도하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고서 빈잔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우리 애가 자네 일어나면 데려다 준다고 했으니 잠깐 기다리게. 그리고 열리는 문틈으로 여자친구의 번쩍이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한동안은 엄청나게 혼나겠구나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여자친구가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 내내 정말 호되게 혼났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이 잘못하시긴 했지만 여자친구가 먼저 주사가 있다고 미리 이야기도 해줬고 장인어른이 대리 부르지 말라고 주사를 부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곧장 파혼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여자친구는 정말 너무 서운했던지 차를 타고 가면서 원한다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서워져서 근처 놀이터에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 여자친구한테 아예 싹싹 빌었죠. 여자친구는 속이 상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한테 뭐라고 대답도 해주지 않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자친구의 마음을 풀어주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니 뭐라 말씀은 못하시고 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무리 음주운전 하라고 했다 해도 대뜸 파혼 이야기를 꺼내다니 인간이 덜 되었다고 등짝을 맞았죠. 오랜만에 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그래도 여자친구는 화를 풀어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어요.
그 과정 중에 당연히 술을 마시는 절차는 완전히 생략되었고요. 장인어른은 혹시라도 제가 보는 앞에서 술에 입을 대게 될까 항상 조심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장인어른께 술을 끊으라고 요구할 권리 같은 건 없었지만 장인어른의 금주로 인해 장모님과 제 와이프가 아주 좋아해서 그냥 그러시도록 두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간혹 그때 일이 떠올라 화가 나면 와이프가 가끔 톡 쏘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제 잘못이니까요. 어쨌든 결혼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은 남편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아기도 찾아와서 좋은 아빠가 되기를 역시 바라고 있고요. 결혼 전에 난리를 겪긴 했지만 그래도 다 좋은 쪽으로 풀려서 다행이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재미있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저는 20살 되자마자 집에서 나와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기숙사 생활 끝나고 자취를 시작한 후로는 계속 혼자 살았고요. 10년이란 세월이 넘게 가족 중에서 혼자 떨어져 산 것이었죠. 고등학교 때는 입시 준비로 바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가족과 딱히 애틋하고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대신 제가 용돈 잘 챙겨드리고 건수 있으면 그럴 때마다 집에 잘 내려가는 편이었어요. 저에게는 나이 차이 꽤 나는 남동생, 여동생이 있고요. 둘이 연년생이에요. 둘 다 저와는 다르게 집에서 대학을 통학했어요. 여동생은 괜찮은데 남동생 이놈의 새끼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나대서 제가 많이 혼냈습니다. 군대도 제때 안 가. 학점 개판이야. 알바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해. 그야말로 한량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게임에는 미쳐 살았고 주제에 여자친구는 또 있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던 건 제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모두 남동생에게 가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동생은 제가 가끔 주는 용돈까지 포함해 돈을 이중으로 챙기고 있었던 거죠. 와, 부모님을 향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고 차별당한 여동생도 너무 속상해 있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부모님께 용돈 끊겠다고 했었고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애를 오만방자하게 굴도록 만든 건 바로 부모님이라고요. 저의 이 발언 때문에 기분 상하는 대화가 많이 오갔고 그 후로는 약간은 가족들하고 어색어색해진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저를 10분 이해해주는 여동생과는 늘 내통하고 있지만요. 하여간 저는 자립심 강한 성격이고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장녀라고 해도 가족을 향한 희생정신이나 책임이 투철하진 않습니다. 개인 플레이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타지에 혼자 오래도록 살아왔기 때문에 귀찮고 싫지만 때때로는 필요한 가족의 손길이나 간섭, 이런 것을 원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자의 조건이 딱 그러했어요. 저희는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외모가 제 타입이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아주 잘생기진 않았는데 여자들만의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자기만의 이상형이 견고하게 존재하는데 그거 성립되면 반드시 잘생기거나 키가 크지 않아도 오케이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좋아하는 특유의 인상이 있습니다. 연예인도 꼭 그런 인상의 사람한테만 빠져들어요. 그런데 남편이 딱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대본에 관심이 갔죠. 그리고 얘기는 나눠보다 보니 점점 호감까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에 옳다거니 싶었죠. 저는 그때 연애 끊긴 지 1년이 넘어가던 차였고 아주 외롭기도 했었거든요. 에이씨, 암만 그래도 사내 연애는 좀 그런가? 너무 아닌가? 하루에 10번은 더 거울 보면서 혼잣말을 했을 거예요. 지를지 말지 갈등하면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딱 보니까
이놈도 절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만 눈빛이 진득하고 시답지 않게 챙겨줬죠. 오늘 커피 아직이시죠? 저 지금 나가는 길인데 사다 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꼭 저한테만 했습니다. 촉이 왔죠. 용기 내서 떠봤더니만 역시 그쪽도 저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대요. 그렇게 몰래 연애를 시작했어요. 만년자취생인 저와는 다르게 본가에서 통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사귀면서 서로 맞는다는 거 판단 완료한 순간부터 이 사람이 결혼 상대로는 어떨까를 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 계기가 좀 특이한데 저희 집 이야기를 듣더니 제 남동생을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정신머리 교육이 덜 된 것 같대요. 자기는 외동인 대신에 어릴 적에 이모네랑 같이 살아서 또래의 사촌 2명과 경쟁하듯 치고박으면서 자랐대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제 남동생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고 추측하더라고요. 아주 딱 맞췄죠. 경쟁이 어디 있어요. 저희 남동생은 저희 집 프린스였는데요. 저는 남편이 만약에 제 남동생을 두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랬다면 깼을 것 같아요. 정반대로 나와주니까 마음에 들었던 거죠. 청혼도 제가 먼저 했네요. 제가 피차 시간 끌지 말고 결혼하자니까 수줍게 웃으면서도 남편이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어요.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시부모님이 한 동네 빌라에 살던 사람이 급하게 미국 가면서 집 내놓는다는 정보를 듣고 매입을 해준 게 있었대요. 3년 넘게 세놓고 있는 중인데 저희 결혼하면 지금 새 들어와 있는 집 계약 끝나는 대로 입주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폭등했는데 혹시 영영 저희 집이 된다면 그건 로또 맞는 거였죠.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웬 떡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회사 사람들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결혼을 했고 그 집에 입주해 살게 되었죠. 혼수만 채우면 끝이었으니 완전 감사한 상황이었지만 아무래도 시댁이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게 마음이 걸리긴 했어요. 시아버지는 엄청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애정을 돈으로 표현하시는 건지 용돈을 잘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아주 어렸을 적 받았던 세뱃돈 말고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시아버지의 단점이라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실내에서 피우시는데도 남편한테서 그간 담배 쩐내를 못 맡았던 게 정말 신기했네요. 옛날에는 식당에서도 다 피고 기차며 버스 안에서도 다들 피웠어.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하는 말씀에 속으로는 시대가 변해도 많이 변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그냥 미소 짓고 말았어요. 애연가라 그러신지 시어머니와 각방을 쓰고 계셨습니다. 시댁은 5층짜리 빌라의 5층이었어요. 건물이 오래됐고 엘리베이터 따윈 없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집으로 들어간 곳은 6층짜리 신축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죠. 시아버지가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귀찮다고 외출을 거의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다리 운동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 입장이었지만요. 혹시나 저희 신혼집과 바꾸길 원하시는 건지 염려가 되었는데 옥상에 이것저것 놓고 쓰시기 때문에 행여라도 바꿀 생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이었죠. 시아버지와 다르게 시모는 인상부터가 좀 화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얼굴을 보면 화한 인상이에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닮았는지 둘 다 똑같이 피부가 엄청 하얗고요. 여튼간에 결혼하고 그곳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안 지났을 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간섭질, 그것에 입질 오고 있음을 눈치챘어요. 시아버지랑 둘이 있으면 재미가 없다고 저희 집에 자꾸 오셔서 저 뭐하고 있는지 구경하셨습니다. 와, 어찌나 신경 쓰이던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세탁실에서 뭘 자꾸 뒤적거리시더니 대뜸 빨래 세제 지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비싼 제품 쓴다고 뭐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형준이가 피부가 약하고 예민해서 세제 아무거나 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순하게 나온 것들 많잖아, 왜. 마트 가면 버젓이 널렸는데 어쩜 독한 걸 사서 쓰니? 남편의 예민한 피부, 호흡기, 알러지 걱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식 건강 걱정이 되셨으면 진작 댁에서 시아버지 금연이나 시키셨을 것이지.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는 콧방귀를 뀌었네요. 저희 결혼하고 100일 기념일 즈음이었으니까 신혼생활 3달 넘긴 때였나 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말에 같이 장 보러 가자고 그랬어요. 왠지 느낌이 마트 가서 저 시다발이 시키려는 그런 의도?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은 촉이 왔으나 거절하긴 못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저 옷 챙겨 입는데 옆에서 휴대폰 하다가 나도 갈까? 나 따라가도 되지. 자꾸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수 없이 같이 갔죠. 저희 집에서 골목 빠져나와서 시댁 쪽으로 가니까 시어머니 단박에 운전석에 남편 앉아있는 걸 보면서 표정이 썩으셨습니다. 제가 모른 척 해맑게 여쭈어봤죠. 어머니, 제가 뒷좌석으로 갈까요? 아니야. 내가 뒤에 타지 뭐. 그게 낫지. 떨떠름한 얼굴이 된 시어머니를 뒷좌석에 태우고 마트로 갔습니다. 슬쩍 보니까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는 게 얼마나 웃기던지. 남편 데리고 나온 게 아주 못마땅하셨나 봐요. 결국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죠. 너는 주말이면 쉬지. 왜 피곤하게 아침부터 나왔어? 엄마, 이제 점심시간 다 됐는데 뭐가 아침이야. 장 얼른 보고 나서 우리 같이 점심 먹으면 되겠네. 엄마는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있어? 저는 가짜 흉내지만 남편은 진짜로 해맑았죠.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시모가 작게 에휴 이러시더니 칼국수를 먹자고 하셨습니다. 마트에서 남편이 외국 초콜릿 잔뜩 고르니까 시어머니가 난리였어요. 초콜릿 그거 당 오르는 거 굳이 왜 사 먹어? 아휴, 내가 혈당 걱정하는 엄마랑 같아. 나는 다른 식단 관리 잘하니까 괜찮아. 남편이 철벽 치니까 시어머니 슬쩍 제 옆구리를 팔꿈치로 찌르더라고요. 너는 왜 저런 거 단속을 안 하니?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형준이한테 설탕물도 갖다 바치겠어. 애도 아닌데 알아서 잘하겠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최고예요, 어머니. 제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희번득 부라리셨는데 그걸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간에 며느리는 낮게 보고 아들만 챙기는 시어머니라고 말이죠. 마트 갔다가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양념장을 유독 많이 풀어 먹었어요. 매운지 계속 먹으면서 뭐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제 칼국수 잘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좌불안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니, 안 그러던 내가 왜 이렇게 맵게 먹어? 그러다 속 다 버려. 아휴, 엄마는 참, 가끔 이렇게 먹어야 속이 풀리는 거야. 많이 맵긴 해도 맛있다고 남편은 칼국수 다 비웠거든요. 당사자가 잘 먹으면 됐지 시어머니는 이걸 두고도 절 원망하셨어요. 벌써 입맛 다 망쳐놨구만. 저렇게 먹는 거가 위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 위에 빵꾸 나는 짓이야, 저게. 제가 양념장 넣으라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왜 제 탓이며 책임이 되는 건지. 이건 그냥 너무 가볍고 간단한 일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고수였어요. 다방면으로 제 속을 살살 잘 긁으셨죠. 한 동네 사니까 미치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잘해주셔도 신경 쓰일 판국인데 그렇게 나오시니까 제 속이 그냥 문드러졌습니다.
가끔 시댁 있는 방향으로 허공에 주먹질을 했어요. 그래야 잠깐이나마 후련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엄청난 광경을 목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은 이거였어요. 옷 버릴 거 모아다가 헌옷 수거함에 넣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밤이라서 대충 슬리퍼 끌고 모자만 쓰고 집 앞에 나갔죠. 그랬다가 보고만 거예요. 빌라촌 골목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의문의 남자를요. 이상해서 지켜보니까 그 남자가 시댁 옆 빌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가까이 사는 이웃인 셈이었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요상한 촉이 피어올랐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죠.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지, 교류하시는지 이런 거요. 남편이 갸웃하더니 딱히 안 그렇다고 했습니다. 글쎄, 전에 살던 데에선 다 알고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선 그런 거 없어. 요즘 다 그러고 살잖아. 누구네랑 왕래하고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부모님도 똑같아. 일단 이 정보까지는 입수했고 그랬다가 제가 한동안 또 이걸 잊고 지냈어요. 연차 쓰고 뒹굴거린 날에 제대로 된 목격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희 동네에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먼 지역에서도 이 산을 타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유명한 산이 있다? 그 말인 즉슨 그 부근에는 숙박업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연차가 많이 남아서 강제로 하나 쓰려고 쉬었던 날이었어요. 집안일하고 TV 보다가 운동 삼아서 옆 동네까지 노래 들으면서 걸어가 봤습니다. 한참 빠르게 걸었더니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가지고 나오는데 바로 대각선 앞쪽에 있는 모텔에서 중년 커플이 걸어 나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바람막이 점퍼에 달린 모자를 썼다지만 제가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못 알아볼 건 아니었습니다. 헐, 이게 뭔 일이야? 저 남자는 그 옆 빌라 사는 저번에 그 아저씨잖아. 엄청난 걸 봐버린 저였습니다. 이걸 알고도 가만히 있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막상 까려고 하니까 그러기엔 또 못해서 망설여졌어요. 오히려 괜한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생각만 들었죠. 알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의 민낯을 봐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왜 처신을 똑바로 안 하고 다니셔서 나에게 이런 치부를 들키시는지. 그 후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하실 때마다 속으로는 불륜사실 폭로하는 망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모진 발언을 저에게 던지셔도 저는 속으로 백주대낮에 모텔에서 나온 사람이 하실 소린 아니네요. 즐겁게 외쳤죠. 어디까지나 속으로만 그랬다는 것이지 절대 발설하진 않았어요. 이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꺼낼 것이고 뒷감당은 어떻게 감당한다는 건가요? 전 자신 없었어요. 여동생한테 슬쩍 한번 물어봤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너는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주 신중한 답변을 저에게 들려주더군요. 근데 알았다고 해서 그걸 터뜨리려면 쉽지 않겠는데? 나한테도 불이익이 어떻게든 올 수 있거든. 그치. 이런 건 웬만하면 덮고 사는 거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갈구더라도. 뭐 일단은 그래야지. 그랬다가 빡치면 이제 터지는 거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이판사판이면 그때는 다 터뜨리는 게 맞지. 여동생 얘기 듣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한결 나았어요. 마치 이런 것이었죠. 해봐라 어디. 나는 너의 치부를 알고 있다. 네가 암만 그래봤자 내가 더 우위다. 제가 패를 쥐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너그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결국에는 크게 사달이 나게 되었어요. 진짜 저는 이 일만 아니었다면 혼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허공에 외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폭 버튼을 거나하게 눌러주신 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때는 평화로운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어지게 자고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피곤했었기 때문이에요. 금요일에 일이 지독히도 많이 쌓여 있었고 퇴근한 후에는
또 금요일 밤 기분을 내면서 즐겨야 하니까 일찍 안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늦잠 잤어요. 주말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저보다 먼저 일어난 남편이 혼자서 식량을 찾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시어머니가 웬 뜬금없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건 순전히 저의 추측이긴 한데요. 시어머니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분이 잡친 채로 저희 집에 들이닥치신 거였죠. 제가 잠에서 어렴풋이 깼을 때부터 신경질적으로 목소리가 갈라진 시어머니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도 그날따라 원래 짜증이 나 있으셨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니까 결국 잠에서 완전 깼습니다. 흠칫해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들이닥치다니. 이건 매너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오전 11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엄마, 그냥 더 자게 냅둬.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저는 일어나서 이부자리 모양새를 정리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아니,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너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지금까지 퍼질러 자고 있었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방금 일어났던 저는 예고 없는 시어머니의 방문, 그리고 고성까지 2연타를 맞아서 어안이 벙벙했네요. 제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 말을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어색한 웃음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얼른 자기가 먹은 걸 설거지하길래 보니까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먹었더라고요. 남편이 설거지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영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흘겨보셨죠. 여차저차 하다가 남편은 씻는다고 욕실 들어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시어머니가 아주 기다렸다는 듯 저한테 막 쏘아대셨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저희 남편 시리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더 화를 내시더군요. 아침밥 안 차려주니까 차디 찬 우유에 과자나 말아먹는 거다냐? 지 신랑 이렇게 안 챙기는 경우가 세상 어디 있냐? 응? 어쩜 이렇게 개념이 굴어? 넌 보니까 네 몸만 몸이고 네 입만 입이야. 너무 피곤해서 그냥 많이 잤어요. 어제 회사에서 일이 터져가지고요. 아이고, 잘나셨네. 기똥차게 잘나셨어. 이러니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지 와이프 눈치 보느라 형준이가 얼마나 힘들고. 아침은 제 눈치 안 보고 그냥 혼자 차려 먹어도 되는데요. 제가 욱해가지고 말을 빠르게 뱉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죠. 시어머니가 저 마시던 물컵을 획 뺐더니 그걸 저한테 끼얹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잘나면 됐지. 잘나면 잘난 거지. 왜 애를 기를 죽여놔 자꾸. 시어머니의 발언에 제가 드디어 눈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무슨 남편의 기를 죽였단 건지. 시어머니가 이날 왜 짜증이 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저한테 푸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도 시어머니의 핀잔은 받아줘도 끝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판사판이었어요. 끝을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어머니를 본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옆빌라 사는 분이랑 모텔 다니시는데도 밥을 잘 차리시잖아요. 저보다 나은 커리어 우먼이시죠. 시어머니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희 소란에 씻다가 말고 나왔던 남편. 제 얘기를 듣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남편이 어리둥절해하니까 시어머니가 입술 꽉 깨무시더군요. 얘가 지금 별소리를 다 하네? 어머니, 요즘은요, 길에 CCTV 다 했어요. 요 앞쪽 라인 다 신축이잖아요. 어머니 그분이랑 다니시는 거 CCTV에 다 찍혔을걸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다니셨으니 솔직히 그동안 여기 동네 사람들도 본 사람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 사실 아시면 얼마나 비참하실까, 그게 걱정입니다.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는 남편 우스운 꼴 만들고 돌아다닌다고 사람들은 어머니 보면서 그런 식으로 떠들었을걸요? 제가 흥분한 채로 다다다 말을 뱉어냈고 시어머니는 차마 부정할 용기까지는 안 났는지 입을 꾹 다무셨어요. 하긴 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확신이 있단 뜻이었으니까요. 엄마 진짜야? 이거 다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지금 남편이 놀랐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이렇다 할 말씀이 없으시다가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그때야 알게 된 것인데 남편이 제 생각보다 자기 아버지 엄청 위하는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구석에서 늘 담배만 피고 있어도 잘 따랐던 겁니다. 시아버지를 시어머니가 잘 안 챙겨줄까봐. 그래서 더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애쓰면서 살았대요. 그랬으니 남편의 충격은 말도 못했고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안 지는 좀 됐어. 이게 맞는지 많이 고민했고 내가 집안 망가뜨릴까봐 입 다물고 있었어. 자기한텐 먼저 말하려고 했어.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미안해. 제가 먼저 선수 쳐서 남편한테 사과했어요. 울먹거리면서 말하니까 남편이 오히려 아니라고 저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데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시아버지 속이고는 못 산다고 그랬어요. 직접 가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거절했어요. 남편이 비장하고도 슬프게 시댁으로 출동했고 저는 마음 다스리면서 조용히 커피 내려서 마시고 있었어요. 한참을 혼자서 휴대폰이나 들여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들어오시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물기 가득한 눈으로 저를 째려보셨어요. 저는 한 대 맞을까봐 본능적으로 간격 유지하고 있었네요. 너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니까짓 게 네가 뭔데 설쳐서 날 우습게 만들어? 어머니,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도 우리 형준이 못 챙기길래 내가 그것 좀 혼냈기로써니 속에 담아뒀다가 나 엿먹인 거지? 아직도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셨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신명나게 어그러진 고부 사이 이참에 할 말 했습니다. 제가 더 직급 높은 건 알고 계시죠? 연봉도 제가 더 높아요. 업무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책임질 게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더 심해요. 굳이 한 명이 해야 한다면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집안일 하고 밥 차려야죠. 시어머니 입이 떡 벌어지셔선 저한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삿대질을 하셨지만 조금도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자꾸 재수없게 말대꾸야?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금세 시어머니 뒤를 따라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냐고. 엄마 이렇게 추한 사람이었어? 남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 기간 포함해 남편이 그토록 분노에 차 소리 지르는 모습은 처음이었네요. 저한텐 작은 말싸움도 무조건 져주는 사람인데 고함을 치다니. 시어머니도 적지 않게 놀란 표정이었어요. 많이 놀라셨는지 전의를 상실하시곤 그대로 저희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진 예상 밖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이혼을 결정하시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노모가 계신 친정댁으로 가서 생각을 정리하며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담배를 끊으셨어요. 가까운 공원으로 가서 산책하는 것도 하시고 앞으로 세상을 좀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청춘을 다 바친 회사에서 정년 퇴임 직전 팽당하신 충격으로 소극적인 생활만 하시게 된 것이었는데 이제 좀 바뀌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시아버지 앞에서 죄송하다고 더욱 효도하며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굳이 애쓰고 그럴 거 없어. 둘이서 잘 살면 그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 말씀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남편하고도 더 잘 지내야죠.